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대표 취임 4개월여 만입니다.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당을 쇄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다만 당 안팎에서 요구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장 대표는 구체적 당 쇄신책으로 당명 개정과 함께 청년과 전문가 중심 정당, 국민공감연대를 제시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청년 의무공천제를 도입하고 청년 인재들을 주요 당직에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감한 변화, 파격적인 혁신으로 국민의힘에 이기는 변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전문가와의 국정대안 TF를 통한 민생경제점검회의, 민생정책 발굴을 위한 야권정책연대 추진도 내세웠습니다. 지방선거 전 보수 대통합 요구에 대해선 이재명 정권 독재를 막기 위해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사과와 쇄신한 발표에 대해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마음마저 깨끗해지진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 하면서 중요한 건 진심이고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오늘 상하이에서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합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릴 계획입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일정을 진행합니다. 먼저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양국 청년 기업가들을 만납니다.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은 창업 생태계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토대를 만들기 위해 열리는 행사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합니다. 현장을 찾아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릴 계획입니다. 국권 침탈기 한중 양국의 공통적인 국권 회복 경험을 부각하는 행보로도 풀이됩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상하이 도착 첫날인 어제 천지닝 당서기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확대와 함께 우호 감정을 키워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약간의 갈등적 요소나 아니면은 부딪히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건 최소화하고 또 도움되는 요소들은 극대화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그야말로 훌륭한 이웃으로 우리가 함께 갔으면. 한편 청와대는 한중 정상회담 뒷이야기를 공개하며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정상회담을 하니 한국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화제가 됐던 시 주석의 선물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은 건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3박 4일 국빈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중국이 타이완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을 내비친 타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물자의 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는 어제 발표와 함께 즉시 시작됐습니다. 민간용으로도 또 군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모든 물자의 일본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히토류 등 전략 물자가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활용될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 겁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타이완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을 내비친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때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粗暴干涉中国内政，严重违背一个中国原则，性质和影响极其恶劣。 이번 조치는 일본 관광 자제령과 중국 내 일본 영화, 공연 제한 같은 민간 영역에 이어 한 단계 더 압박 수위를 높인 걸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대일 전선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한국을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과거 일본에 맞선 양국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서로 손을 맞잡자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매체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 상하이를 찾은 것을 두고 일본에 대한 메시지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경한 대일 조치는 곧 있을 한일 정상회담,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한미일 결속이 강화되는 걸 견제하는 포석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을 발의하며 맞섰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과 함께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 특검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을 향해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만큼 반대 명분이 사라졌다며 법안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같이 특검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천지를 굳이 빼자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굳이 넣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최종 처리를 위한 내일 본회의 개의까지 추진 중인데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김병기 의원이 연루된 공천 헌금 의혹을 들여다볼 특검법을 발의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경찰에서 이렇게 미온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돼서 특검을 통한 엄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김병기 의원의 거취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원칙에 따라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당 감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윤리심판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당내에선 선당 후사해야 한다. 억울하더라도 당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탈당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보관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을 조사했습니다. 해당 보좌관은 공천 헌금과 관련해 내용을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된 첫 피의자 소환으로 16시간 가까이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김경수 의원한테 1억 받으신 거 맞습니까? 김경수 의원한테 1억 받고 보관하신 거 맞습니까? 2022년 4월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은 공관위 강사 김병기 의원에게 김 시의원에게서 받은 1억 원을 자신의 보좌관 A씨가 보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강 의원은 앞선 해명에서 A씨에게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해왔는데 정작 A씨는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강 의원이 반환을 지시했는지 등 이번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병기 의원은 다시 확인을 해보니 강 의원과 김경 시의원 모두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거라 판단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강선우 의원께서 그걸 갖다가 확인해 보니까 사무국장도 거기에서부터 클리어하대더라. 네네. 받지 않고 돌려줬다가 모르더라. 김경 의원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그런다. 공천 헌금을 둘러싼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바뀌고 있는 가운데 고발 이튿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은 이달 중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평균 수명을 산다고 가정할 때 한 사람이 평생 약 2억 5천만 원가량을 의료비로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78살이 됐을 때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았고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료비 지출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은 태어난 뒤 죽을 때까지 평균 2억 5천만 원을 의료비로 쓰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1인이 평생 지출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3년 기준 2억 4,656만 원입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과 환자가 직접 낸 본인 부담금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항목별로는 국민 1인에게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1억 9,700만 원, 환자가 낸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 4,900만 원이었습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애 중에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연령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4년 통계에서는 71살의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78살로 지난 조사보다 7년 늦춰진 겁니다. 이 시기의 의료비 지출액도 2004년 172만 원에서 2023년 446만 원으로 2.6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이 생애에 가장 비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자체가 기대 수명 증가폭 이상으로 뒤로 밀리며 길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평생 쓰는 진료비가 남성보다 3천만 원가량 더 많았는데 이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5년 8개월가량 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기대 수명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진료비가 51%씩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원 측은 고령 사회의 충격과 건보재정 부담을 함께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정부가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계란과 고등어 물가를 안정시킬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신설해 물가와 일자리, 복지 등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를 챙기겠다는 취지에서 신설한 회의체입니다. 첫 회의에서는 신선란 224만 개를 수입해 이달 안에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급 상황에 따라 계란 납품 단가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기용 닭으로 키울 유정란도 700만 개 이상 수입해 닭고기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퍼지면서 계란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오른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겨울철 농가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30여 건 가운데 15건이 산란계 사육 농장에서 발생해 전체 산란계의 6%가량이 매몰 처분됐습니다.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구 부총리는 내일부터 고등어에 대해 최대 60% 할인 지원하고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등어는 국산 어획량이 준 가운데 국내 소비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노르웨이산 수입도 급감해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등어 2마리 한 묶음인 한 손 가격은 10,000원을 넘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유통 효율화와 경제 촉진 방안 등을 담은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도 다음 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주인공은 단연 AI를 탑재한 로봇이었는데요.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걷고 춤추고 또 집안과 공장에서 이를 척척 해내는 모습들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재희 기자가 전합니다. 로봇의 관절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춤선을 만들어냅니다. 걸음걸이에선 기계 특유의 딱딱함은커녕 여유까지 느껴집니다. 현대차의 미국 로봇 자회사 보스톤 다이나믹스가 첫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아틀라스입니다. 최대 50kg까지 들 수 있는 힘, 360도 회전 가능한 관절, 손으론 촉각도 느낍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혼자 자재 운반도 할 정도입니다. This lets Atlas move even more efficiently than humans, particularly in manufacturing environments where every second counts. 2년 뒤엔 위험한 곳이나 단순 반복 작업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사람을 도와 간단한 조리에 빨래까지 해냅니다. 클로이드 우유 갖다 줘. 로봇은 더 이상 전시장 안에만 머무는 기술이 아닙니다.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며 우리 일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고 사람의 행동을 인식해 소통하는 로봇.
What can you see in front of you? In front of me is a person holding a microphone with the logo KBS on it. 상대방의 움직임에 맞춰 속도와 힘을 조절하며 인간과 합을 맞출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AI와 로봇이 피지컬 AI로 결합해 산업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se manufacturing plants are going to be essentially gigantic robots. Incredible, isn't that right? 집과 일터까지 들어온 로봇. 이제 화두는 언제부터 함께할 것인가가 아닌 어디까지 함께할 것인가가 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KBS 뉴스 이재입니다.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부임 70여일 만에 돌연 본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케빈 김 대사 대리는 지난해 말 휴가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가 현지에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사 대리는 백악관이나 국무부 고위직으로 복귀해 한반도 정책이나 북미 접촉 업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사 대리 후임은 제임스 앨러 부대사가 맡습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미국의 강한 군사력이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석유 이권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로부터 최대 5,000배럴의 원유를 인도받기로 했다는 소식도 직접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 앞에서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대한 자화자찬을 시작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은 훌륭했다고 평가하면서 미군은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는데 상대는 큰 피해를 봤다고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쿠바인 병사들이 다수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기습을 알고 대비했었는데 거의 나라 전체에 대한 전기를 끊어 이번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며 미군의 강한 군사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he most powerful, most lethal, most sophisticated, and most fearsome. It's a fearsome military on planet Earth, and it's not even close. 트럼프는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로부터 최대 5천만 배럴의 원유를 인도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가격으로 팔아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석유 업체들과 만나겠다고도 했는데 베네수엘라 석유 이권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You know what that's about. We've got a lot of oil to drill, which is going to bring down oil prices even further. 이에 더해 미 국무부는 서방군은 우리의 방군한 내용을 담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는 걸 대통령은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도 적었습니다. 트럼프가 쿠바와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내놓는 상황에서 미 행정부가 서방구 장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병합하려고 미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그린란드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는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논의를 진행 중이며 미군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6일 로이터의 관련 질의에 대해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 국가 안보의 우선 과제이며 북극에서의 적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선택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미군을 활용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사령관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무력 사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Of a military operation, nobody's going to fight the United States militarily over the future of Greenland. 미국의 이런 태도는 그린란드의 풍부한 히토류는 물론 지구 온난화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북극 항로를 선점하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공식 견제에 나섰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7개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의 것이며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련 사안의 결정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고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인데 미국이 어떻게 동맹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Żaden członek Paktu Północnoatlantyckiego nie powinien
atakować czy grozić drugiemu członkowi Paktu Północnoatlantyckiego.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긴급 회담을 요청하는 등 미국의 진의 파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이란에선 경제난으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통화 가치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자 수도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반정부 시위로 지금까지 36명이 숨지고 1,2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 전통시장에서 상인 수백 명이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하메네이는 축출될 것이다라며 이란 최고 지도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구호가 등장하자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합니다. 그랜드 바자르의 농성 시위가 다시 등장한 건 이란 통화 리알의 가치가 어제 또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데다 중앙은행이 달러 환율 보조금을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수입업체와 생산자에게 가던 보조금을 줄이면 소비자 가격이 더 오르게 되고 결국 상인이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حدود یه هفته پیش 220 میگرفتیم الان خریدیم 350 صبح خریدم 350 همین جنسای دیگه هم همینجوری مثل روغن اینا برنج همینجوری رفت.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반정부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시위 10일째인 어제까지 사망자가 최소 36명으로 늘었다고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활동가 뉴스통신은 밝혔습니다. 체포된 사람도 최소 1,200명 이상입니다. 총격을 가하는 등 진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시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31개 주 가운데 27개 주 270곳 이상으로 확산됐다고 인권활동가 뉴스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는 한 달에 $7어치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지원금을 이란 인구 대다수인 약 8천만 명에게 넉 달간 지원하는 유화책을 내놓았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지난해 국내 경유차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10만 대 아래로 떨어지며 10년 전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카이지유 데이터 연구소 통계를 보면 지난해 경유차 등록 대수는 9만 7천여 대로 전년 대비로도 1년 새 31.8%나 감소했습니다. 한때 경유차는 뛰어난 연비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엔 전기차 등록 대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에서 사흘에 한 번꼴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이 이어지면서 농가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지금까지 충북 내 6개 시군에서만 모두 8건의 AI 발병 사례가 확인됐고 이로 인해서 가금류 146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AI 바이러스가 예년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추가 확산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이 나면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산림이 탄소 흡수 능력을 잃게 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데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 또 연중화되고 있는 만큼 예방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김세현 기상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길을 따라 불길이 치솟고 밤낮 없이 이어진 산불에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연기 속에는 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 같은 온실가스가 다량 들어있습니다. 역대 가장 피해가 컸던 지난해 경북 의성 산불 당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760만 톤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중형차 7천만 대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때 배출되는 양입니다. 2023년도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의 약 19%를 해당하는 양이 단기간에 배출된 것을 의미합니다. 산불로 훼손된 산림은 광합성을 못해 탄소 흡수원의 역할도 잃게 됩니다. 산불 탓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은 많아지고 흡수는 줄어드는 겁니다. 불에 탄 산림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외형적인 경관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야 하고요. 그리고 토양해 같은 경우에는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데 1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산불이 나면 온실가스 배출로 이상고온과 건조한 날이 늘고 다시 산불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난 산불은 520건으로 2010년대보다 80건 많고 피해 면적은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전문가들은 예방이 최선이라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오늘 아침 추위는 주춤했지만 오후부터는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내려와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에 오늘 밤 9시부터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도에 머물며 아침 추위와 비슷하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떨어져서 내일 아침에는 영하 9도,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4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부산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가,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쪽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